안녕하세요. 오유경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300조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몇 억 단위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셔서 자타공인 인간 컴퓨터로 불리는 분입니다. 경제재정 전문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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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무릇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도 조세 저항이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짜시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알파고다 이분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실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사람이시네요.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고급 경제학으로 들어가면은 예. 뭐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전부 수학이다 보시면 돼요. 이 노트를 이래 보면은 이게 수학 노트인지 경제학 노트인지 그래요?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식으로 정답습니다. 여기는 수학하고 다 먼 사람들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숫자라든지 네. 수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익숙하고 네.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얼굴에 나타나다 보니까 딱딱하지 않느냐, 너무 아니, 안 또 나타나죠. 차갑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아니 의원님 혹시 지갑 속에 돈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사실 요즘 제가 지갑을 안 가져다녀요. 아유. 예. 그 전에 계속 지갑을 뒤에 이렇게 넣어가 다녔는데 네. 그 넣어가 다녔던 거기 그쪽만 이렇게 옷이 이렇게 좀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지갑을 안 가져다닙니다. 잘 넘어가셨어요.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남자. 사실 나라 돈은 꼼꼼하게 하셔도 네네. 자기 돈은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여쭤봤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리기를 그 300조 원이라는 큰 국가 예산의 몇 억 단위까지 예. 다 기억하신다.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예. 항목을 다 생각한다는 게. 이 예산을 숫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숫자 또는 금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또 어디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배분하느냐 하는 가치의 배분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보면은 한 8, 9천 개, 10,00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사업 속에 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봐요. 그 사업을 이해를 해야 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할 건가. 예를 들어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을 주자. 그럼 왜 8억을 줬는지 삭감을 해서 하나도 반영을 안 됐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자연스럽게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속된 표현은 박히는 거죠.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 그 숫자적인 거에 가치까지 그렇지. 더하시니까. 예. 의원님께서 예. 또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 답안지에 일일이 이 답이 왜 이렇게 해서 정답이고 이거 왜 틀렸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해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답을 써주셨어요? 저도 그때 학생일 때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시험 치고 난 뒤에 학점이 ABCD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거 하더라도 시험지 한번 내면은 끝이에요. 나중에 학점 받을 때 그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이상 그 유학을 예, 시라큐스 대학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때에 예. 시험지 답안지를 내면은 예. 교수님들이 전부 코멘트를 다 달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맞다 이렇게 하면 체크표를 하고 조금 뭐 이상하다 하면 이 퀘스천 마크를 달아서 물음표를 달고 또 조금 이상하면은 그 코멘트를 답니다. 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제일 사실은 학교에서 티칭하고 난 뒤에 힘든 일이 시험 채점하는 겁니다. 객관식은 사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식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60명 정도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가 있다면 5문제 다 채점하고 마지막에 한 60번째 채점할 때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하고 과연 같을까? 저도 처음에 채점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1번 문제는 1번 문제만 전부 채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코멘트를 전부 다 했어요. 제가 학부에 4학년 학생 그 매크로에코노미스 우리 거시경제학을 했었는데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우리는 지금 답안지를 내면은 규정에 의해서 몇 년간 교수들은 전부 다 보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원본을 전부 다 그대로 학생들로 다 나눠줘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때는 틀렸다 하더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내가 틀렸던 거 주관식인데 왜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짚고 넘어가니까 아까 전에 그때가 의원님이 공부가 하셨던 되는 말씀대로 예. 이해가 되니까 발전이 그렇지. 많았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그럼 의원님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하시죠. 오늘 유성걸 의원님 인생책으로 추천해주신 책은 책 중에 저는 국보책을 이렇게 만져보기는 처음인데요. 국보책. 징비록 그 책이 대한민국 국보라고 해요. 132호라고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인 서해 류성룡 선생이 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히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아마 드라마가 징비록이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책은 판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저작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뭐 출판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예, 원본이 정말 국보예요. 예, 예. 그래서 서책으로서는 아주 드문데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 선생. 제가 왜 유성걸 의원님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을 했을까? 혹시 같은 유 씨라서? 아니, 집안 아니세요? 이름 네, 성자? 그런 생각도 예. 살짝 해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징비록이라는 이름이 네. 어떻게 나왔냐면 시경에 그러니까 내가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사실 이건 유성룡 선생이 겪은 실패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내 실패가 후손들에게는 다시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경계의 뜻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상황들 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진행되어 가면서 참혹했던 전쟁의 참상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정부의 관료들이나 또 임금을 원망했는지까지 여기에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유성룡, 유성걸 이거 이름 어필하시려고 이 책을 선택하신 거 아니실까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감히 어떻게 우리 서해 유성룡 대감 저는 뭐 유성룡 선생보다도 유성룡 대감 이렇게 예.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도 뭐 고향은 안동입니다만 같은 버들유자는 맞고요. 네. 두 번째 성자는 서해 대감은 이룰 성자인데 저는 성품 성자예요. 예.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앞으로 다시 또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너무 힘들고 물론 코로나 위기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위기라고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배워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판권이 없어졌다 해서 여러 권이라고 했는데 있는 책 다 읽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 읽었어요. 가지고 계신 이 책하고 예. 서해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번역한 책하고 책이 좀 달라요. 두께가 그것도 더. 아직 요거는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한문으로 한문 점되어 있는 거 원본이. 들어가 있고 징비록 1권 1, 권 2는 똑같은데 뒤에 부분은 어느 걸 잡아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예,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은 저는 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년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도 네. 젊은 세대들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하는 네. 그럴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다행히 일본이 물러가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조선 민중이 겪었던 그 아픔과 피해라는 거 정말 엄청난 거였잖아요. 그거를 돌아보면서 이 서해대감이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 얼마나 비통스러웠을까. 네, 그 유성룡 대감은요, 1542년에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가 황해도 관찰사였고, 어머니가 안동김 씨 집안.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네. 글을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요. 또 14살 때는 이미 향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향시라는 게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지방에서 보는 예비 시험인데, 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예. 공통점이 있으시네. 공부 잘하신 것도. 네. 유명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과거 시험은 이제 25살에 급제를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몇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네. 중마고였어요. 네.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예. 자랐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 동네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3살 터울이긴 한데 예. 어렸을 때부터 좀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벼슬에 올랐을 때도 네. 뒤에서 많은 이제 후원을 해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퇴계 이황 선생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그 통신사의 일원이었던 김성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과 동문수학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도 독특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성룡 선생은 이제 벼슬에 오른 다음에는 뭐 병조판서, 유조판서 등등의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야. 근데 아시다시피 선조 임금이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좀 변덕이 있어서 네.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영의정에 임명했다가 또 파직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 유성룡 선생도 좀 여러 가지 심적인 안티가 제일 많은 네. 임금님 중에 한 네. 분이죠. 그 겪어요. 서초 임금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고향에 은거를 하면서 네. 예, 좀 집거를 하시다가 예, 나중에 징비록이라는 책을 네. 쓰게 되고 서해 선생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한 20여 년 뒤에 네. 1633년에 이 책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아, 예. 그래도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렇게 영의정 자리에 있었다는 게 저는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가 죽을 운명은 아니었나 보다. 아, 예, 아주 그런 생각을.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 위기 시에 특히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전쟁 참사예요. 예. 10명 중에 8명, 9명이 죽었다 할 정도의 참상이에요. 네. 토지, 농지가 3분의 2가 없어졌는데 예, 예.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고 네. 이럴 정도의 참상에서 우리나라가 기사회생이라 할까 물론 뭐 여러 다른 요인도 있지만 참 리더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까 이제 이순신 장군과의 어떤 어릴 때부터의 관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진짜 인재를 발굴하고 천거하고 위기 때에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류대감께서 이순신 장군을 발탁했다는 얘기 좀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지만 또 류성룡 대감의 그 어떤 현명한 지혜에 대해서 또 최근에 알게 돼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이제 곳곳에 좋은 전략을 세우신 분이라서 오늘 그 중요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승리의 묘수 이순신. 네. 네.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까요?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임진왜란의 발발에 대한 그 네. 전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황윤길과 김성희를 일본에 보냈는데 네. 통신사 일행으로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신사 일행으로 어떻게 일본에서 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선 통신사들을 약간 좀 운전박대하는 경향도 있어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기고만장한 기운들이 거기에 예,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쓰여 있는 것과 이제 별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황윤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네. 반면에 김성일은 아니다. 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라는 예.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을 예. 낸 거죠. 그래서 결국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의견을 따르긴 했는데 나중에 유성룡 선생이 물어본 겁니다. 왜 안 일어날 것 같냐 전쟁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일본에서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곧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기록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요. 걷잡을 수 없이 한양이 불과 뭐 수십일 만에 함락이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요. 평양까지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 그때는 뭐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의 생각은 저는 뭐 김성일 부사 이런 것보다도 왜 그대로 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국민학생의 입장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전란의 네. 원인이 된 뭐, 것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 당하게 된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조정에서는 이미 전란의 징후가 있다 해서 반비를 막 해요. 예, 예. 임진왜란이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날 수백 척의 군함을 끌고 함선을 끌고 이제 동네로 부산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죠. 김성일 그때 당시에 부사가 승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아. 비서가 돼서 나중에 경상 우감사로 갑니다. 예. 우감사로 가는데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선조께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갖고 압송하라. 이제 압송이 됩니다. 압송이 되다가 천안쯤 돼가 왔을 때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압송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경상도의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고 있고 하니까 초유사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회유하는 그런 임무를 또 그런 역할을 그런 주는 역할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예. 먼저 민심을 안심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민심이 뭐 중요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물론 유성룡 선생이 여러 가지 전략을 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친구였던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의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 7계급 특진, 동네 원래 보통 한두 계급 현관이셨다고. 특진도 어려운데 저기 네. 확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맞습니다. 오, 주변의 고속 반대가 승진을.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유성룡 선생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천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을 또 그렇죠. 수반하는 일이기도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천거한 인물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했을 경우는 그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네. 거니까. 우리나라 풍계를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정무직 빼고 일반직을 따져보면은 1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있습니다. 예. 그때도 정일품부터 시작해서 종구품까지 18개 단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책에도 그거 나옵니다만 뭐 조상 대대로부터 아주 강직하고 바른말 잘하고 무리를 못 참고 뭐 정색을 하고 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승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랬었던 그래서 것 같아요. 예. 그때 정읍 현감으로 있다가 예. 사실 그 정도 됐을 때에 다른 분들하고 비교는 안 나오지만 네. 사실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승진할 정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보니까 이렇게 뭐 윗사람이 말하면 고지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바른 생각을 항상 얘기하는 분이니까 인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조직에서. 바른 말을 막 하시니까. 바른 말 그러니까. 하시죠. 예. 근데 이게 위기 때는 이런 분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능력자는. 네.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생각나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솔직해야지 왜 알리지 말라. 안 그래 나 죽어간다 빨리 알려라 이래야지. 그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옛날에.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 예. 연기 전공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 징비록의 1권, 2권 마지막 부분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는 그 장면에서 끝이 나요. 이 징비록에 이순신 장군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 너무나 애통하고 애달아하는 네. 이순신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때, 군중이라는 게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는 갑옷을 벗은 적이 없다. 그날도 갑옷을 입고 이렇게 잠깐 있는데 날이 휘청 밝아갖고 달이 밝으니까 적들이 안 쳐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배에 닻을 전다 내라. 닻을 내렸다는 말은 정박을 한 정박을 거죠. 해가 예, 있다고 하고 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장수들을 전부 다 모아요. 외적은 이 꾀가 많고 또 술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럴 때도 방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닻을 좀 더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휘엄청 밝은 날에 왜 쳐들어올까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넘어가요. 네. 넘어가면 으스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를 틈타서 사실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방비가 다 돼 있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고 막 쾅쾅하고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 예.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진짜 이순신 장군은 신이다. 군사의 신이다. 그래서 이순신인가 봐요. 예. 그러세요. 예. 중요한 발견.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예.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노량대전입니다. 예, 예. 노량대전인데 앞에서 나가고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탄을 맞았어요. 어깨를 맞았는데 네네. 탄을 칼로 베서 예. 끄잡아냈는데 그게 한 서너 치락 하니까 한 이 정도 안 되겠어요. 그죠? 한 세 치 하면 이 정도 예.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했다라는 그런 거에다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 표현은 보면은 완전히 가슴을 완통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즉사예요, 사실은요. 싸움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고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예.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와중에 그래도 복이 있었다. 자꾸 그 생각이 네. 드는 게 그 서해대감이 이제 그 전라 좌수사로 이순신 장군을 파견했을 때가 1591년이라 예, 임진왜란 그렇죠. 발발 딱 1년 전이고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들을 다 훈련시키고 딱 나면서 자 이제는 웬만히 전쟁이 터져도 우리 수군이 싸울만 하겠다고 다음날 전쟁이 터졌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마지막 전쟁에서 딱 돌아가신 마지막 거예요. 전쟁에. 정말 국난에서 구하려고 태어나신 분인가 봐. 그런가 봐요. 진짜 이순신, 예, 이순신. 예. 신의 한 수네요. 예. 그리고 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날 네. 유성룡 선생도 파직을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도 예. 정말 역사의 뭐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끔찍하게 생각했다는 게 난중일기에도 유성룡 선생에 대한 언급이 20여 차례 이상 나옵니다. 예. 이 두 분은 그냥 서로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 어떤 큰 신뢰의 끈이 있었지 않았나. 임진왜란은 사실은 솔병입명이라고 예. 병사를 이끌어서 명나라에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이제 그렇게, 일본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쳐간다. 최종 목적지는 명나라였어요. 예, 예. 육지로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다 짜놨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예, 한 두 번 예. 정도 나오는데 결국은 서해로 가려면은 한산도를 포함해서 전라도 남부 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산대첩에서 그게 전부 다 막혀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 그 다음에 잘라주지 않았다면은 아주 큰 전란이 생기는 거예요. 서해대감 예, 예. 이순신 장군의 관계는 동아시아의 큰 맥을 보더라도 진짜 참 어벤져스. 예,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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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맞아요. 어벤져스. 예, 맞아, 맞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히든카드 의병. 이게 이제 서해 대감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예. 뭐 징비록에도 보면요. 예. 그 의병이 일어나도록 전국 각지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규군만으로는 싸우기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로운 병사들, 백성들이 직접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기도 했던 거예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적장이 항복하거나 그냥 패배를 선언하면 전투는 그걸로 끝이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장수대 장군이 싸워갖고 둘 중에 하나가 지면은 그냥 다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의 힘이란 이때부터 다 저는 보여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또 어떻게 조직이 됐냐면 예.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네. 일정한 세력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뭐 좀 돈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 그 뭐 노비들이나 함께 뜻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규합했던 겁니다. 예.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홍위 장군 곽재우. 실제로는 벼슬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별시에 2등으로 통과를 했는데 선조 임금이 답안지를 보고 아 이건 좀 불손한 내용이 있는데 라고 해서 합격했는데 합격 취소를 시켜서 등용을 못합니다. 아유, 네.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고향에 있다가 네.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솔들을 포함한 의병들을 조직해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병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의 향방은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몰랐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의병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서해대감이 그렇게 뭐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공문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의병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라는 게 완전히 와해가 되는 겁니다. 왜 와해가 됐느냐면은 선조 임금이 서울을 출발해서 개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주까지 가는데 그 따라가는 분들을 따져보면은 나중에는 재상이나 현직이 한 번도 안 계셨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나갈 때부터 벌써 군대는 완전히 와해가 돼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영 대감이 안주에 계실 때 결국 이제 안주라는 게 서울에서 개성을 거쳐서 안주가 되는데 거기에 오셨을 때에 이미 그전에도 그 의병이 지방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그렇지 않아도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곽재우 장군의 동상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우당 공원이라고 예. 저 호입니다. 예. 그 홍희 장군 망우당 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아주 저 말을 타고 기상 넘치게 쫙 하는 그런 네. 동상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이 의병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초원관을 제가 거기서 합니다. 의원님 의병 지원하실 거예요? 하시겠어요?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의원님은 하셨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사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망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한 거죠. 어떤 이야기까지 있느냐면은 그 개성을 지나서 평양에 갔을 때 이제 피란을 어디로 갈 건지를 이제 논의를 합니다. 함경도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의주 쪽으로 갈 건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또 안전하다고 할 때는 함경도 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함경도에는 가토 키오마사가 올라가고 다 휩쓸었어요. 이제 결국은 이 의주 쪽으로 가는데 의주 쪽으로 가면서도 평양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중국에 귀부하자, 내부하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중국 땅에 들어가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니, 우리, 당시로는 예. 나라가 망하면 전 다 예, 죽는 예. 거예요. 그럼 예, 예. 나가야겠네요. 어. 허이 씨도 나가야겠어요. 같이 갑시다. 젊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예, 근데 전부 다 의병으로 또 나갔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백성들 중에는 당시에 그 관리들을 고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이른 겁니다. 혼질르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 조선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축적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평민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렇죠. 예, 뭐 노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어차피 못 사는데 세상에 한번 뒤집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예.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이분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네, 좀 고려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 책에 보면은 그 선조라는 임금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예.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아까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뒤에 공천을 못 받으셔서 한 4년 쉬셨죠. 그 예. 가훈이 진인사 대천명이실 때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혹시?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좌우명이라 할까. 예. 그게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정직, 세 번째는 화목.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항상 가슴 속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실이라는 게 결국은 예.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진인사,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예. 그런 취지로 저는 진인사 대천명을 뭐 좌우명이면 좌우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이제 안 하신 그 4년 보통 예. 의원님들 나오시면은 다 이제 실패담을 한 번씩 얘기하세요. 예. 그때 뭐 했나. 보통 보면은 이제 실패하고 떨어지면은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저는 사람 4년 보기가 동안, 싫다고. 예, 4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예. 이제 주말에 되면 아침 운동을 항상 갑니다, 새벽에.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가면서도 제가 뭐 유성거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아침에 운동복 입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혹시 누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 그래요. 예. 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면서. 어머. 그래서 아닙니다 이래갖고 제가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누구입니다 하니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의식,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유성거립니다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오히려 저 사람 저 왜 저러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더 궁금해서 그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만나는 분들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반대로 돌잖아요, 순서를. 예. 순서를 반대로 돌면 또 다른 분들을 만나죠. 또 중간에서 돌잖아요. 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세요. 운동도 되고 많은 분들 만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계속 듣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시겠죠. 진짜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예. 이렇게 그런 성실함 같은 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타고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DNA에 성실함이 있으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같아. 예. 중학교 때에 우연한 기회에 새벽에 신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예. 신문까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운동 좀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면 좋지 이랬더니만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침 신문 같이 돌리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봐도 애들 아침잠 많잖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에 밤에 늦게도 공부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죠. 새벽 한 5시쯤 돼 일어나야 되니까 깜빡 좀 신문이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 때는 얼마나 아침잠이 많은데요. 뭐 혹시나 지금하고 또 그런 게 다르죠. 또 근데 어쨌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뭐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 알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좀 가난한 어린 시절을 혹시 보내셨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은 안 보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 그 안동에서 예. 논마지기로 따지면 한 20마지기, 반마지기로 따지면 한 10마지기 정도 됐기 때문에 저 어릴 때 기와집에 살았어요. 배고프지 않고 그럼요. 지내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시골에 안동에서 살다가 대구에 오고 난 뒤부터 그때는 좀 어려웠죠. 그럼 기와집에 사실 때도 성실하셨어요? 그때요? 그때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왜 개구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희 어머니께서 재봉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60년대 초에 재봉틀을 살 정도의 어머니였다면 신식 어머니예요. 예.
그런데 그 재봉틀을 분해를 다 했는 거예요. 의원님이? 재봉틀 분해를 하고 막 서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경험에다가 저희 또 아버님께서 손목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설마 그것까지? 아버지 말씀이 시계에 밥을 줘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다 밥 줬죠. 퇴업 갔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근데 어느 날 제가 큰 일을 저지르는데 왜 진짜 밥을 떠서 먹인 거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하셨어요? 속에 진짜 밥 먹는 일이 있는가 봐야 되니까 여셨구나. 그래서 그 뒤에를 해갖고 뚜껑을 넣으려고 하니까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네. 어. 두 군데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있죠. 딱 조그맣게. 집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어. 뭐가 했겠습니까? 가위 있잖아요. 가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위가 세상에. 이렇게 갖고 열었어요. 안 되죠. 네. 근데 속에 들여다보니까 유사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요래요래 가잖아요. 네. 어릴 때 그렇게 개구쟁이였어요. 세상에 그 귀한 거를. 근데 의원님이 지금도 이 얘기 하셔서 막 신이 나가지고 하시는 게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가 새로 한 게 생겼는데 아마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실 거예요. 금모고등학교라고, 네, 금모공고라고. 네, 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제가 추천이 됐어요. 저를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걸 못 들어갔어요. 아마 그때 입학을 했으면은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지셨겠죠.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예. 완전 엔지니어 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의원님이 저는 특허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기 경제 전문가 행정 쪽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학 쪽이신데, 공대생도 갖기 어려운 특허를 가지셨다 그랬거든요. 특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과 쪽의 특허로. 아니, 그러니까 예. 무슨 특허예요, 그게? 자동차 축전기 과도 방전 방지 장치. 와. 이건 제대로 된. 아, 진짜 그런 거를 특허예요. 지금도 제가 특허를 진짜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의원님 그 사업하셔야 되겠네요. 개방해놨어요. 누구든지 쓰십시오. 예. 제가 그 네. 미국 유학을 갔을 때에 있었던 곳이 굉장히 추운 도시였어요. 시라큐스라고 뉴욕주의 네. 정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그 날씨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와요. 중고차를 샀는데 이게 겨울 되면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기는 바쁜데 시동 안 네. 걸리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야,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돌아서 그게 불편함이 특허의 어머니예요. 불편함이 있어서 네. 자동차 축전지 과도 방전 방지 장치. 과도 방전. 과도 방전이 너무, 돼버리면 시동이 안 걸린다. 예. 아유, 특허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네. 자, 대단하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성룡의 신의 한 수. 마지막 한 수는 뭐였을까요? 국방개혁의 초석 훈련도감. 그러니까 이 훈련도감이라는 게 네네. 만들어질 때 그 상황을 보면 사실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왜냐하면 뭐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의 목숨이 뭐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네. 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징비록에 심지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형이 먹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삶이 피폐해졌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네. 어쨌든 외적들을 몰아내야 나라 내 삶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훈련도감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유인책을 쓰냐면 여기에 오면 먹을 걸 주겠다라고 한 최고죠. 겁니다. 그때 배고프니까 최고인 예. 거죠. 지원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왜 군인으로 가면 네. 적어도 배는 안 굶으니까 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걸 여기서 시행을 한 거죠. 그냥 아무나 뽑아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을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들게 해서 이거 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근력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담장의 높이를 이렇게 예. 설정을 해놓고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예, 그 정도. 지금 보면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체력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10명 정도가 시험을 치면 보통 한두 명 정도가 그걸 통과했다고 해요. 세상에. 아니, 그래갖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니까. 세상에 어쩜 좋아요. 그 시험이라도 치르려고 어쨌든 먹을 걸 준다니까. 예. 그래서 줄을 서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 있는 와중에도 계속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어쨌든 통과를 해서 몇천 명이 되고 또 몇만 명이 되고 했을 때에 아이디어까지 전부 다 이제 서해대감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가 됐을 때에 서울을 방비를 해야 되니까 한 5개 영 정도 나눠서 그렇게 한 2,000명, 2,000명, 2,000명씩 하고 식량이 워낙 부족하니까 군대에서 운영하고 하는 밭을 둔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는 O형 5개 영 중에 1,000명은 성내에서 경비를 서고 나머지 반은 밖에 나가서 이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도 확보를 하고 군량도 확보를 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교체를 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도감이라는 게 사실은 인력과 군량뿐만 아니라 조총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창법, 그다음에 또 검술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신을 제일 처음에 보낼 때에 우리나라는 창도 뭐 조그만하고 칼도 조그만하고 너희들 그래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조소 형태의 비꼬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일본은 창이 길어요. 칼이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치면은 그냥 그 이렇게 베일 정도인데 우리는 짧고 둔탁하고 이런 걸 가지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총과 창술, 검술, 그다음에 직제를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국방개혁의 진짜 초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걸 통해서 임진왜란에 정말 이겨낸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예. 개혁 관련돼서도 이렇게 많은 제안들을 하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금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인이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해대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쓰시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나마 존속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이 책을 앉아서 비록 하회 마을에서 이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내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알려야 될 거. 이 자식한테 남기는 그 글도 있어요. 예, 그 책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시라든지 위기 때는 국민들을 보듬어 줘야 된다. 매질을 하지 마라. 다 아울러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매질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다 산에 숨어버리고. 저는 이 책이야말로 지금 현재 주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 지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류성룡 같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이 시대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류성룡 선생님 같은 그 역할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신의 한 수가 신의 한 수.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어떻게 말씀입니다. 감히 서해대감과 비교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 성실하면 또 우리 유성걸 노력하시면 의원님이시니까. 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네. 어때 허위평론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해주신다면?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임진왜란의 사실관계는 이미 많이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찾아보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네 라는 걸 발견하시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어떤 건가 하면 예. 여기에 오다노부나가라고 하는 일본의 네. 유명한 무장이죠. 네. 그 사람과 미나모토 요리모토를 이제 좀 혼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사람이다. 정말요? 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당시의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맞아.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간 있는 게 사람이라고. 잘 없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더라라는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룡 선생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지금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징비록에 또 한 사람이 거명되는 사람이죠. 통제라 할 정도로 김경로라는 분인데 서해대감이 생각했을 때에
진짜 내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제시했던 대로 했더라면은 일본도 확실하게 잡았을 거고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그 후회하면서 아니면 진짜 안타까움이 썼던 분이 있어요. 네. 왜? 서울을 이제 탈환을 하고 난 뒤에 일본군이 퇴각을 할 때에 네. 뒤를 쳐서 예. 완전히 일본군을 장군 포함해서 다 이렇게 죽일 수 예, 있고 예.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예, 예. 그때의 아쉬움을 해놨는데 사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 책을 좀 더 요약을 해서 아쉬운 부분만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어떨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을 보면은 예. 우리가 뭘 뭐를 할 잘못했던 건가, 예.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히 보인다. 오답 노트를 쓰는 거죠. 그러네요. 오답노트 정리. 그거 좀 예. 의원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 해갖고 그래요? 아예 그냥 레슨 1, 2, 3 그걸로 할 걸 그랬네요. 의원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 진짜 공부 제대로 한 느낌이랄까? 네. 그쵸? 네. 성실하게 하나하나 집어주셔서 맞아요. 읽고 나서도 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구나. 다시 한번 잘 알았습니다. 정치인 류성걸 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만나보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책과 눈이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쇼핑을 하다가 이건 사야 해 하며 눈이 맞는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도 애석하게도 책과 이런 강렬한 눈맞춤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 fall in love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저자,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는 다양한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책에 푹 빠지기 위해서는 고독한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치열한 사유를 했는지에 따라 사유의 깊이도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짧은 동영상과 짧은 글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을 위해 사유를 기르고 지식을 창조하는 독서법을 안내해주는 책. 오늘만큼은 이 책 한 권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21명의 동상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와 정치, 문화를 다시 들여다보는 한국의 성각자를 찾아서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책을 쓰면서 동상을 수차례 찾아가고 동상에 새겨져 있는 해당 인물의 업적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인물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꼼꼼히 추적합니다. 그리고 동상을 만든 조각가, 서예가, 작가 등 당대의 예술가들이 어떤 계기로 동상 제작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살피면서 동상과의 관계를 따집니다. 동상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들 또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 이번에는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에 주목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1은 2021년 다가올 소외해를 맞아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를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인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방향선회,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관용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주거의 의미와 일상으로 들어온 운동,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손길 등이 2021년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로 꼽혔는데요. 이 책을 통해 미래 시대의 전략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잠이 덜 깬 출근길, 아쉬운 점심시간, 고된 하루의 끝.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아마도 커피 한 잔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조차 마시기 힘든 요즘. 책으로 커피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커피. 이번 주 기획도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책은 9년차 바리스타인 저자 정은이 직접 경험한 커피에 대한 일화를 담은 책입니다. 식비의 대부분을 커피 마시는 데 쓰며 보냈던 스페인 여행담, 늘 같은 커피를 주문했던 카페의 단골 손님과의 에피소드 등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 경험한 소소한 일화들을 공개합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커피마저 없다면 내 삶은 무미건조하고 비참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커피 애호가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마치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통해 바라보았던 인생의 면면들을 솔직하게 서술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담긴 이 책을 통해 잠시라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그룹 스탠딩 에그의 멤버이자 이 책의 저자 에그 2호는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에 푹 빠진 커피 애호가인데요. 이 책은 에그 2호가 어느 날 훌쩍 떠난 낯선 곳에서 마주한 커피와 사람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커피와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대할 때면 천천히 한 모금씩, 그 순간에 흐르는 음악과 주변의 공기, 빛과 온도, 앞에 앉은 사람의 표정을 기억하기 위해 온 감각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근사한 순간을 마주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커피의 매력을 알려주는 책, 몸이 건조한 하루를 특별하게 해주는 커피 한 잔의 힘을 이 책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위기 좋은 카페 많이들 찾아다니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커피와 카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커피보다 카페라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저자 이기준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새로운 생각이 피어나고 기꺼이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라고 하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카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루에도 카페를 두세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이제는 카페 생활자가 된 저자 이기준. 카페에서 마신 커피의 맛, 우연히 마주친 이웃들의 모습, 흘러나오는 음악의 취향, 화장실에서 마주친 최악의 상황까지 작가는 좋아하는 대상인 카페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